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말 송영길 전 대표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오전부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는데요. 두 분께서도 그 기간 동안 일정들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부터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일단 뭐 평가의 기준이 뭐가 될까를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순방할 때 가장 큰 목표가 성취됐느냐라는 거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방미의 가장 큰 거는 저는 동맹 강화라고 봐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국빈 방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나름대로의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핵을 고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ICBM도 쏘고 계속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 경제가 위기다. 그 안보와 위기를 또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가지고 아마 외교 특히 이제 순방의 목표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상징되는 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서 확산 억제 정책을 핀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122개 우리 그 경제사절단이 가서 50여 개의 MOU를 체결했다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외교가 결국은 우리가 실익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같이 전환시켰다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경제와 안보인데 이제 뭐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은 전 성과가 있다고 분명히 봐요. 특히 이제 NCG라는 거,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거, 핵 협의 그룹 우리 이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도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은 있긴 있습니다만 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핵에 관련된 북한 핵의 위협에 관련된 핵의 도발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이제 확고히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핵 전략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우리나라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실행이나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진전인데 문제는 이제 핵 우산이라는 게 핵 확장 억제라는 게 과연 어떤 유사시에 이걸 보증할 만한 분명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NCG를 이제 마련한 것 자체는 성과이긴 합니다만 역시 핵 우산을 어떻게 더 완전하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핵 협의체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강화하면서 보다도 확고히 했다, 문서화했다라는 거 이런 분명 의미가 있죠.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게 우리나라로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 자체가 대한민국이 뭐 경제 규모나 모든 면에서 10위권 국가라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에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10대 강국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대 선진국까지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냐가 문제인데 미국과는 동맹 관계인 것이고 중국과는 이제 우리는 동맹이라기보다는 이제 파트너 관계란 말이에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이긴 한데 이게 중국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떠한 구실이 됐건 무엇이 됐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민감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냐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균형 외교를 취하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다시 말해서 전략적 선명성을 분명히 보여주는군요. 윤석열 정권의 이제 외교 정책이라는 게 아마 안보 정책이. 근데 전략적 모호성을 뭐 팽개치는 건 좋은데 전략적 모호성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 지금 대화를 제의하는 건 아주 공허한 얘기예요.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뭐 경제에 있어서는 소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보에 있어서 자꾸만 척을 지게 되면 과도하게 척을 지게 되면 예. 북한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워낙 강대강 대치 관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도 이게 막혀버리면 예. 이런 문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 왜 경제에 있어서도 역시 IRA라든지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점이 우려할 만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건 다른 때의 방미보다는 지난해보다는 저는 예. 성과가 있다. 어. 큰 틀에서 성과가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경제, 안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 그중에 워싱턴 선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평가가 여기에 있어서 특히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뭐 방미 전에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폄하했잖아요. 사고 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좀 더 굉장히 냉정해질 필요가 좀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은 트럼프 때의 외교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야가 정권이 교체되면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은 신중한 외교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정치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신중한 접근을 해서 결국 우리가 얻은 지난 정권 때는 지난 정권 나름대로의 대북 정책이 있었고 대중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지 않았나요? 중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합니까? 삼불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중 구력 외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뭐죠? 결국은 동맹이 약화됐고 한일 관계는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훼손됐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교체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됐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경고를 내는 건데 그것도 되기 전에 무조건 신중한 걸로 가야 되고 실용적으로 가야 되고 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문제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북 정책이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사일 포함해서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못 막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왜 안 하죠? 저는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 엄청나게 국민을 안보 위협 속에다가 예.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결국 그건 뭐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건 선거를 통해서 예. 결국 국정원의 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무조건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10시부터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윤리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윤리위가 열렸는데 개시 여부가 논의가 됐다가 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오늘 결정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징계위 결정이. 근데 개시 자체가 개시가 된 결정이 된 건데 거죠? 예. 지금 이제 핵심은 김재원 최고하고 태영호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이 두 사람의 이제 최근에 발언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예. 전문에 수록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얘기했고 또 정광훈 목사가 이제 우파를 통합한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4.3은 격이 낮다. 4.3 기념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뭐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에 뭐 이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4.3 사건은 제주 4.3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지시한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전 이거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집권당의 지도부인가?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무슨 뭐 집권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대한민국의 평균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이 대단히 결여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저 윤리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힘이 이제 어떻게 이분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원권 1년 정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원권 1년이 정지되면은
총선 출마를 못해요. 이건 본인들에게 뭐 결정적인 거죠. 뭐 그런 얘기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징계를 어떻게 낼지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예. 지금 이제 2019년도 자유한국당 때 당 대표 경선 때 이미 이제 정광훈 목사의 당원들 그 정광훈 목사가 추천한 당원들이 이제 가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선을 긋는다고 하면서 선을 못 긋는 이런 형국.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이번 당대표 경선 때 사실 뭐 도움을 청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단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이제 헤어진다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도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국민의힘이 자기에게 이제 기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저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최근에 무능력한 부분 그리고 네. 무기력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좀 뭔가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금 전반적인 이 상황이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약간 상당히 많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이러한 메시지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예. 이 부분을 이 두 분의 어떤 징계와 관련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차피 보수나 진보나 양쪽의 이제 지지층들은 움직이지 않는 이제 유권자층들인데 스윙 보터가 있단 말이에요, 중도층들. 예. 결국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선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부분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념적인 문제,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윤리위가 보다 더 강한 중징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른바 뭐 손방망이 징계 가지고는 오히려 더 역효과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 예. 앞서 이제 국민이 납득할 네, 만한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 적정 수준의 징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겠지만은 지금 여든 야든 가장 큰 문제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크 샌델 교수 같은 경우가 왜 도덕이란가라는 책에서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만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표현의 자유 있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몇 가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게 역사 왜곡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왜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윤리위에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중징계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발언은 단발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고약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는 거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원권 정치, 당원권 정지를 예. 아마 뭐 1년이 할지 뭐 6개월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도 높은 징계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은 마찬가지. 제가 말하는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다만 예.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자기가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죠. 본인이 그 4.3과 관련돼서 북한에서 배웠던 내용을 얘기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이 윤리위에서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방미 일정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워싱턴 선언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을 최 교수께는 여쭤보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이제 그 김태효 안보실 차장 얘기가 이번에 핵 공유에 관련된 이제 한미 공동선언, 워싱턴 선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핵 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동아시아 국장은 핵 공유 아니다.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문서화를 하고 공동선언의 그 확장 억제가 담긴 것 그리고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는 게 새로 신설된 것 이건 분명히 진전이에요.
이것마저 야당 얘기처럼 정신승리다라고 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예. 문제는 미국의 담당 실무국장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올 정도로 핵공유의 실체가 뭐냐의 문제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건 국익이 서로 이제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맹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이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나토식 핵공유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나토는 지금 어쨌든 핵 전력이 전술핵이 나토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나토도 마찬가지 핵 공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핵을 어떻게 공유합니까? 미국의 소유인데 그게. 그런데 나토하고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나토가 필요할 때 미국이 사용하는 것과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핵 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에 같이 참여한다 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의 핵이 정말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핵 우산이 작동되는지의 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증할 만한 실효성 있는 무엇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이제 김태호 차장의 그 말에 대한 반박이에요. 사실상 느끼는 것이다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실하게 확장 억제를 보증할 수 있는 걸 담보해 나가야 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워싱턴 선언 하나 가지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미국과의 관계, 미중을 본다면 완전히 거리의 균형을 이룰 수는 없어요. 딱 2분의 1이 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예. 우리는 어차피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불신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외형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고나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교육 관계 분명히 있어요. 그 중국과의 안보 관계도 있는 것이고 핵심 동맹은 분명히 미국입니다만 중국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여당이 비판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게 중국과 북한이 경도됐다면 똑같은 논리예요. 과도하게 미국이 경도돼도 안 된다.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로 볼 때 우린 미국의 원적 기술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과 더 가까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국도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과 가까이 지내겠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방미하기 전에 로이터 통신의 발언 같은 거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발언이에요. 맞는 말인데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그걸 꼭 우리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말하자면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안보 못지않게 경제 분야도 관심을 모았고 그중에 반도체법, IRA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언급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라는 네.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기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 논의가 좀 얼마나 깊어질지가 더 중요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한미 정상이 만들어서 그걸 바꿀 수 있나요? 미국 의회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행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있어서의 의원 의결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실제로 지금 이제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 중요한 거를 낼 때 100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교에서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핵 공유라는 단어 때문에 빈손 외교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북한이 핵을 공격받았을 때에 대한민국이 결국 미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핵 사용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본질인 거죠. 큰 틀에서 얘기하면 핵 공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동맹이죠. 그리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문서화를 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문서로 있는 동맹이 아니라 저는 이번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또 한미 정상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단어는 뭐냐면 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맹이 말로만 동맹이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화를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문서화를 시키고 대통령이 국방부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게 바로 행동하는 동맹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면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핵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이러한 절차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에 관련돼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있죠. 평화를 가지고 그 추상적이죠. 그 평화 외교를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지금 개발 안 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고도한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나름대로 핵 동맹을 맺고 행동하는 동맹을 맞으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더 구체화될 거냐 안 할 거는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도발도 하고 동맹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워싱턴 선언은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한 연을 갖고 우리가 봐야지 처음부터 이도하나 됐냐 안 됐냐 이걸 가는 게 아니죠. 무화과래서 얼마만큼 점진적으로 가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봐야지 예. 그냥 덮어놓고 이거는 빈선회계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대안은 그건 뭐냐라는 거죠. 대안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죠?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는 거.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시키는 거. 그럼 확장 억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확장 억제를 고도화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게 왜 빈손회계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MOU를 체결했을 때 그게 과연 실행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서 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고 현실적으로 뭔가를 바꿔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이제 변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한미 정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미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국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으냐. 그건 저는 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 미국 의회 정치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참 부러운 얘기는 뭐냐면 거기 지금 여소야대거든요. 지금 공화당이 222석으로 51% 의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질 바이든은 여소야대 대통령인데 외교 관련돼서는 어떡하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됐어요. 우리 같은 방탄국회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국빈이 왔을 때는 여야가 함께 환영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결의안도 채택해주고 그런다면 이 기회를 이제 끝이 아니다. 시작이라는 거죠. IRA라든지 반도체법도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국민들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 그 외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IRA를 비롯한 경제 측면에서 의회 차원에서 아직 많은 여력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평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또 질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재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황인데 저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 거기에 상응할 정도 뭐 이번엔 8조 투자 유치를 하긴 했어요. 이제 양해각서니까 이제 그게 실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야당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IRA라든지 IRA 감축법 이거 예.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이 부분이 이 미국의 또 그 경제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의 이 어떤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을 독주하겠다는 게 미국이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그렇게 쉽게 구제될 수 있을까? 그건 전 좀 회의적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처럼 완전히 빈손외교다 이렇게 막 공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하게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걸 예. 너무 과도하게 정쟁적으로 완전 빈손외교다 깡통이다라고 얘기한 건 맞지 않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대한민국 여야가 뭐 정쟁하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실리를 취해 나갈 것이냐 결국 핵심 쟁점입니다. 두고 봐야지 알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방미 과정에서 큰 성과로 거론됐던 두 가지 부분, 크게 안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건데 방미 일정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살펴볼까 하거든요. 보니까 4주 만에 하락세에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통 3일 내지 5일로 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5일 정도 지나. 왜냐하면 모든 이제 언론 매체들이 방미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또 요새에서는 SN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외교가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방미를 한다든지 방위를 한다든지 방중을 한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지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외교 마치고 들어왔지만 국내 정치 현안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간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이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민들은 방미 성과도 있지만 이 전세 사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요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고통을 받고 있는 20, 30대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젠다 정책을 과연 방미성과를 토대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이제 큰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반등의 폭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라든지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방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특히 20, 30대의 MZ 세대에서 성과 이후에 지지율 반등이 과연 올 수 있느냐는 거와 중도층에서의, 그러니까 그 수익보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마 초미의 관심이라고 보고, 여기서 예. 만약에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 30%대에 고착화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성과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윤 대통령이나 이제 현 정부가 조금 더 아쉬운 게 이제 방미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야의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을 좀 불러서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나 설명을 좀 하고 이러이러한 게 아쉬움이 있다, 솔직히. 어떻게 한 술에 다 배부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협치, 소통.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협치란 말은 사실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거엔 말이라도 협치라는 얘기 꺼냈는데 아예 협치라는 단어조차를 꺼내지 않던데, 그렇더라도 아무튼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거든요. 불러서 야당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근데 이러이러한 게 좀 아쉽고 좀 그렇다. 당신들 비판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야당이 좀 무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하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받는다고요. 좀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 왜냐하면 아무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정책의 실효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론이나 야당의 지지가 있어, 야당의 지지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니까 저는 다행인데, 정부로서는 그게 뒷받침이 돼야지 동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노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여야가 점점 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당은 여당대로, 여권이 여권대로 야당한테 더 소원한 것이고, 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또 이상하게 뭐 정신승리다, 무슨 뭐 빈손 얘기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또 공격적으로 가고, 야당은 그러니까 또 더 악순환이 되는 거. 이런 이 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끊기 위해서 뭔가 실행이 필요한데, 그야말로 뭔가 여당이 나서서, 여권이 나서서 야당을 좀 부르고, 이재명 대표가 사고 리스크가 마음에 안 들면 원내대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예. 게 좀 아쉽다.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랑 같이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꼭 우리나라도 외교 우리가 위원회가 통일외교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많은 여야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만나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뭐 의장단이 포함될 수도 있고 원내대표에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미국과의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로 전환시키는, 그게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방미가 낳은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이제 짚어본다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지지율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외교 관계를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과는 좀 밀착이 됐고, 또 뭐 일본도 총리가 곧 방한을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 북중러와의 관계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교 관계 좀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일요일 날 온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된 날짜들이 좀 있는 네, 것 있죠. 같습니다. 근데 예. 기시다 총리가 와서 또 그야말로 지난번에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은 반은 채웠는데 반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면 안 오면 못해요. 지금 미국은 어쨌든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에는 중요한 핵심적 이익이에요. 그다음에 미국도 일본도 아마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뭐 셔틀 외교의 복원이긴 합니다만, 와서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가고 그러면 저는 또 한일 관계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지지를 못 받아요. 최근에 또 저기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했었잖아요. 뭐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또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또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간다. 그 독일 대통령 보세요. 또 사과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것도 일본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너무 자신들 이익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입장도 생각해야죠. 그래야지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도 또 중국과 러시아 할 얘기도 있는 거고, 그게 다 같이 연계돼 있어요. 완전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대미 관계가 이게 제로섬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도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죠. 봐라, 당신 우리가 미국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아니냐. 그 이해할 겁니다, 아마.
근데 과도하게 중국이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만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핵심 이익이면 분명히 미국에게도 대만이 핵심적 이익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교를 때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그거를 현실 정치를 무시하고 그냥 세울 수 있나요? 다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의 관계도 좋고,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 좋고, 일본과의 관계 좋고 하면 좋지만 지금은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일종의 북방 삼각각 체제를 구축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의 세 나라가 같이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생존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충실을 해야지 이 부분은 흔들리면서 미국과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지금 패권 전쟁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쪽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나 외교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 선택을 얼마나 결국은 실용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감을 생기느냐는 결국 이제 정부의 몫이고 대통령의 몫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딴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열렸던 윤리위 첫 회의, 조금 전에 결과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징계 개시 사유를 먼저 좀 알려주세요.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신고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 종합해서 했는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2023년 3월 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그다음 두 번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 26일자 강연. 그다음에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이 세 가지가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SNS 게시,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이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 사유, 그 다음 윤리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일부 발언은 개시 사유. 예, 조금 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과 발표 현장 화면 함께 보셨고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까지 압수수색이 연이어 좀 펼쳐졌고,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자진 출두를 하겠다 내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자진 출두라는 게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고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검찰은 검찰이 아마 일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무고하다, 자신은 몰랐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의혹을 몰랐다라는 거라서 빨리 검찰에 가서 스스로 가서 소환되기 전에, 소환을 받기 전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더 이제 이 사안을 보는 이 유권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이 사안과 관계가 없구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게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검찰로서 이제 공여자들에 대한 이 수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그 윤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아마 소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진 출두한다고 해서 저는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마 검찰 수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환을 검찰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려면 뭔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완전히 마련이 돼 있지 않을 수 있다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저는 자진 출두해서 아마 그런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크게 뭐 쟁점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네. 그동안 검찰이 좀 수순대로 하겠다. 우리는 이제 자진해서 이제 빨리 소환 조사해 주십시오 할 때 이런 반응이었는데 내일도 뭐 동일할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나 나가겠습니다. 왜 안 받아주느냐. 결국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허용이 되나요? 법 절차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준비 안 될 때 가가지고 나와서는 별로 나와 관련된 거 없더라. 라고 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준다고 하면 굉장히 그건 교묘한 거죠. 그러면서 봤을 때 이 자진 출두, 실제 출두라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하책이다. 그냥 조용히 정말 기다리고 검찰이 이제 딱 소환했을 때 가서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전혀 준비해야지 검찰 향해서 실제 출두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밝힌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니까요. 그 시각에 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